313년 봄 밀라노에서 선포된 칙령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순간 로마와 페르시아의 대립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문명과 신앙의 충돌로 격상되었습니다. 3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두 제국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 그의 저서 콘스탄티누스의 생애에서 황제가 밀비우스, 달이 전투 전날 밤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았다는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표식으로 승리하리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콘스탄티누스는 312년 10월 28일 경쟁자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서방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그는 동방의 리키니우스 황제와 함께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티그리스 강을 건너 사산조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왕조의 연대기인 왕들의 서에는 당시 페르시아 왕 샤프루 2세의 궁정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이제 서쪽의 강력한 보호자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324년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하며 로마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국의 수도를 1000년 동안 로마 문명의 심장이었던 로마에서 동쪽의 비잔티움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330년 5월 11일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화려한 봉헌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역사가 조시무스는 그의 새로운 역사에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새 수도는 거대한 성벽과 황금돔으로 장식된 성당들, 그리고 동서 무역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제2의 로마라 불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의 이교 신전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독교 성당을 세웠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의 초기 건축물도 이 시기에 기초가 놓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러한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수도가 페르시아 국경에서 불과 10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산조의 대제사장 카르티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울라비어 문서에는 서쪽의 적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을 무기로 삼아 우리의 땅을 넘보고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335년경 콘스탄티누스는 페르시아 내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우세비우스가 보존한 이 서한에서 황제는 페르시아의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부르며 샤프루 2세에게 그들을 관대하게 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자유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샤프루 2세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조로아스터교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 문헌인 아베스타 AVESTA의 정경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샤프루 2세는 조로아스터교 성직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아후라 마즈다 신앙을 페르시아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37년 5월 콘스탄티누스가 니코메디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 황제로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로마 제국은 다시 한번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세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2세가 제국을 나눠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들 사이의 갈등은 곧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38년 샤프루 2세는 로마의 동방 국경을 침공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메소포타미아의 전략적 요충지 니시비스였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의 사건들에는 이 첫 번째 포위 공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공성 무기와 코끼리 부대를 동원했지만 니시비스의 견고한 성벽과 로마 수비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샤프루 2세의 진짜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를 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340년대부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체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 출신 기독교 역사가 야곱 오브 니시비스의 기록에 따르면 340년부터 379년까지 약 40년간 페르시아에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특히 341년의 대박해는 끔찍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기독교 주교 시메온 바르사바에는 샤프루 2세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중 세금 징수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메온은 거절했습니다. 344년 4월의 한 금요일, 시메온과 함께 100명이 넘는 성직자들이 크테시폰 인근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리아 순교자 행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소식을 선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페르시아를 신앙의 적으로 규정하며 동방 원정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기독교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페르시아의 왕은 악마의 도구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두 제국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대결로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350년대에 접어들면서 종교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로마 동방 속주의 기독교 공동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첩보원들을 파견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아랍 부족들에게 접근하여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로마의 선교사들은 페르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개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 두 제국의 국경지대는 이념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니시비스, 에데사, 아미다 같은 도시들에서는 기독교 성당과 조로아스터교 배화단이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져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각 종교의 성직자들은 공개 토론을 벌이며 상대 신앙을 비난했고 이는 종종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356년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미다를 방문하여 거대한 성벽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이 성벽이 페르시아의 야만성으로부터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방패로 선전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황제는 성벽 봉헌식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운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도 지지 않았습니다. 샤프루 2세는 359년 여름 다시 한번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로마 영토로 진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미다가 목표였습니다. 73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고 수천 명의 로마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당시 아미다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했으며 그의 생생한 목격담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아미다의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로마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도시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성당들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소식이 콘스탄티노플에 전해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페르시아와의 성전을 외쳤습니다. 360년대 초 두 제국은 이념 전쟁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페르시아를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묘사하는 설교를 이어갔고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로마를 거짓의 제국이라 비난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전쟁을 신성한 의무로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대결은 실제로 전장의 양상도 바꿔놓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갑옷에 십자가를 새겼고 페르시아 병사들은 아후라, 마즈다의 불꽃 문양을 달았습니다.
전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병사들은 개종을 강요당했고 거부하는 자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이념 대결은 두 문명을 더욱 비슷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종교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고 성직자 계급의 영향력이 급증했으며 이단에 대한 박해가 강화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제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를 적대시했듯이 페르시아도 조로아스터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로마를 악마화했습니다. 4세기 중반 콘스탄티노플과 크테시폰에서 바라본 세계는 완전히 달랐지만 또한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두 제국 모두 종교적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상대방을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절대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이념화는 협상과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유혈 충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위에서 병사들은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에서 페르시아 전사들은 배화단의 불꽃을 응시하며 맹세했습니다. 두 제국은 이제 단순히 땅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종류의 전쟁은 이전 어떤 갈등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집요하며 더 오래 지속될 운명이었습니다. 샤프루 2세는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309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왕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사서 타바리 연대기에 따르면 아버지 호르미즈드 2세가 급사하자 페르시아 귀족들은 임신 중인 왕비의 배 위에 왕관을 올려놓으며 태아를 새 왕으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샤프루 2세는 70년이라는 경이적인 기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성년이 되어 실권을 잡은 325년경 페르시아 제국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유목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서쪽에서는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치하에서 다시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은 사산조 초기부터 페르시아가 간절히 되찾고자 했던 영토였습니다. 샤프루 2세는 즉위 초기부터 이 지역 탈환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337년 5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죽음 소식이 크테시폰에 전해졌습니다. 샤프루 2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 아들 사이의 권력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는 곧바로 대규모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 로마의 동방 방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 도시 니시비스였습니다. 니시비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미그도니우스 강 유역에 위치한 이 도시는 동서 무역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견고한 삼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 기술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이 방어 시설은 동방의 방패라 불렸습니다. 더욱이 이 도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방어 전문가 중 한 명인 루킬리아누스가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338년 여름 샤프루 2세는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니시비스를 포위했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의 사건들 18건에는 이 첫 번째 포위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거대한 공성탑과 투석기 그리고 파성퇴를 동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전쟁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코끼리들이 성벽을 향해 돌진했고 그 등 위에는 궁수들이 탑승하여 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니시비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킬리아누스는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그는 성벽 위에 투석기를 배치하여 접근하는 페르시아 공성 무기를 파괴했고 밤에는 소규모 기습대를 출격시켜 페르시아 진영을 교란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그리스의 불의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페르시아의 목조 공성탑을 불태웠고
코끼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50일간의 포위 끝에 샤프루 2세는 첫 번째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시리아의 역사가 요한네스 에페소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수천 명의 병사를 잃었고 20마리가 넘는 전쟁 코끼리가 죽거나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계절의 변화였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페르시아군의 보급선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샤프루 2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샤프루 2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시비스 점령이 단순한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의 기록에는 왕이 귀족들에게 니시비스는 본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으며 반드시 되찾아야 할 영토라고 선언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346년 샤프루 2세는 두 번째 니시비스 포위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공성 기술을 연구했고 특히 지중해 지역의 그리스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새로운 공성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기록에는 거대한 쇳불처럼 생긴 파성퇴와 100명의 병사가 동시에 작동시키는 투석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번 공격은 더욱 조직적이었습니다. 샤프루 2세는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가 주변 지역을 약탈하여 니시비스의 식량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갱도를 파서 성벽 아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암미아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공병들은 성벽 기초부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갔고 목재 지지대를 세운 후 불을 질러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니시비스는 버텨냈습니다. 로마의 수비대장은 재빨리 무너진 성벽 뒤에 목책을 세우고 방어선을 재구축했습니다. 도시 내부에서는 여성과 노인들까지 동원되어 돌과 흙을 나르며 방어 공사를 도왔습니다. 4세기 중반의 기독교 문헌인 니시비스의 성 야곱 행전에는 당시 니시비스의 주교 야곱이 성벽 위에서 기도하며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로마 본국의 지원이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니시비스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크에서 대규모 구원군을 파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샤프루 2세는 다시 한번 포위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다시 티그리스 강 너머로 철수했습니다. 이 두 번의 실패는 샤프루 2세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집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의 신하들은 왕에게 다른 목표를 추천했지만 샤프루 2세는 고집스럽게 니시비스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면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50년 로마 제국 내부에서 다시 한번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찬탈자 마그넨티우스가 서방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콘스탄티우스 2세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서쪽으로 대군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동방 국경의 방어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샤프루 2세는 이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50년 여름 페르시아의 대군이 다시 한번 니시비스 성벽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연대기는 왕이 제국의 모든 군단을 소집했으며 하늘을 뒤덮을 만큼 많은 군대가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동원된 페르시아군의 규모를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샤프루 2세는 이번에는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도시 북쪽의 미그도니우스 강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나무와 돌, 흙으로 강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물을 가두었다가 한꺼번에 방류하여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페르시아군은 댐을 쌓았습니다. 강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니시비스의 로마군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이 날마다 불어나 마침내 성벽의 기초부까지 차올랐고 병사들은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경계를 서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샤프루 2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공병들이 댐을 파괴했고 억류되었던 엄청난 양의 물이 니시비스를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고 수많은 건물들이 침수되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물이 빠지자마자 그들은 무너진 성벽 틈을 흙과 돌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서 방어 공사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여성들까지 치마를 걷어붙이고 흙을 날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무너진 성벽 틈으로 돌격했지만 로마 병사들은 즉석으로 만든 목책 뒤에서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전투는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계속해서 틈새로 밀고 들어왔지만 로마군은 한 치의 땅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백병전은 참혹했습니다. 시리아의 교회사가 소크라테스 스콜라스티쿠스의 기록에 따르면 시체가 너무 많아 성벽 틈이 시신으로 메워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샤프루 2세는 또다시 공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로마의 구원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페르시아군 내부에서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포위전으로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350년 가을 샤프루 2세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니시비스 포위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니시비스 공방전은 페르시아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가 죽거나 부상당했고 엄청난 재정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샤프루 2세의 집요한 공격은 로마의 국력도 크게 소진시켰습니다. 동방 국경의 유지를 위해 로마는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계속 투입해야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리적 영향이었습니다. 니시비스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페르시아의 끊임없는 위협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는 동방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었고 페르시아는 언제든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샤프루 2세는 비록 니시비스 점령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오랜 집념은 페르시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70년의 긴 재위 기간 동안 로마를 굴복시키지는 못했지만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대한 정복자를 의미하는 샤한샤와 함께 페르시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니시비스의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에는 세 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운명은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361년 11월 콘스탄티우스 2세가 길리키아의 모프스에스티아에서 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조카이자 부제였던 율리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황제는 로마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테네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고대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의 전통 종교로 돌아갔습니다. 역사는 그를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기독교 제국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의 사건들 22건에는 그가 즉위 직후 이교 신전들을 복원하고 기독교 성직자들의 특권을 박탈했으며 공개적으로 제우스와 아폴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인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소조메노스는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아누스에게는 종교 개혁보다 더 긴급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문제였습니다. 샤프루 2세는 여전히 강력했고 로마의 동방 국경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방어만으로는 페르시아를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더 대담한 해결책을 구상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하여 샤프루 2세를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62년 겨울 안티오크에 도착한 율리아누스는 본격적으로 원정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정예 부대를 소집했습니다. 갈리아에서 검증된 게르만 용병대, 일리리쿰의 중무장 기병, 소아시아의 궁병들이 안티오크로 집결했습니다. 암미아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집결한 병력은 보병 6만 5천 명, 기병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지난 100년간 동원한 것 중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저술가였고 자신을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동일시했습니다. 그의 편지 모음집에는 원정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왕국의 교만을 꺾고 로마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신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는 썼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우스와 아폴론, 헬리오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363년 3월 5일 율리아누스는 안티오크를 출발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행군은 장관이었습니다. 은으로 장식된 군기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수천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습니다. 황제 자신도 화려한 황금 갑옷을 입고 군대의 선두에서 말을 몰았습니다. 안티오크의 시민들은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어떤 이들은 환호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침묵했습니다. 로마군은 칼리니쿰을 거쳐 키르케시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율리아누스는 군대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력군 6만 명은 그가 직접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크테시폰으로 향했고 1만 명의 별동대는 아르메니아 출신 장군 프로코피우스와 세바스티아누스에게 맡겨 북쪽 산악지대를 통해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은 두 군대가 크테시폰 근처에서 합류하여 페르시아의 수도를 협공하는 것이었습니다. 4월 초 로마군은 페르시아 영토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술을 따라 신속한 기동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저항하는 도시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아나타와 필로사의 요새들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페르시아 수비대는 전멸했습니다. 암미아누스는 황제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싸웠고 병사들도 그의 용맹에 고무되어 두려움을 모르고 전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5월 중순 로마군은 마침내 크테시폰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수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티그리스 강 서안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도시는 높은 성벽과 웅장한 궁전들로 가득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샤프루 2세는 이미 로마군의 진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는 초토화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로마군의 진격로에 있는 모든 마을과 곡창지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물은 메워지거나 오염되었고 가축들은 도살되거나 동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서 왕들의 서에는 샤프루 2세가 귀족들에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우리 땅에서 승리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찾지 못하게 하라. 5월 29일 크테시폰 근처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예 기병대가 로마군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아누스의 군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전투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로마 보병들은 방진을 형성하여 페르시아 기병의 돌격을 막아냈고 역습을 가하여 페르시아군을 격투했습니다. 암미아누스는 이날의 전투를 황제의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북쪽에서 합류하기로 한 프로코피우스의 별동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크테시폰의 성벽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고 긴 포위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것은 보급 문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초토화 전술로 인해 현지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었고 안티오크에서부터 이어지는 보급선은 너무 길고 취약했습니다. 6월 초 율리아누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군사회의에서 장군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크테시폰을 포위할 것을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즉시 철수를 건의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되 도중에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약탈을 통해 보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자신의 보급선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던 함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암미아누스조차도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황제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후대 역사가들은 율리아누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돌아갈 배를 불태우고 전진만 하려 했다고 해석하지만 이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오판이었습니다. 6월 중순 로마군은 북쪽으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승리의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이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샤프루 2세는 로마군이 약화되고 보급이 끊긴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병들이 로마군의 측면과 후방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궁수들이 화살을 퍼부었고 로마 병사들은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말고기를 먹어야 했고 물마저 부족해졌습니다. 6월의 메소포타미아는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부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제가 기독교를 배반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6월 26일 마랑가 근처에서 페르시아군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로마군은 행군 대여를 갖추고 있었고 황제는 후방에서 예비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방에서 페르시아 기병대가 공격해왔다는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서둘러 전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급하게 움직인 나머지 가슴 갑옷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먼지가 자욱이 피어올랐고 병사들의 비명과 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페르시아 기병들을 막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창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꿰뚫었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제는 말에서 떨어졌다. 창은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관통하여 간을 찢었고 마침내 늑골 아래쪽에서 멈춰 섰다. 측근들이 황제를 천막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장군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테오도레투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율리아누스는 철학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명예롭게 죽는다. 영혼은 곧 별들 사이로 돌아갈 것이다. 어떤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가 마지막 순간 피를 하늘로 뿌리며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이겼도다라고 외쳤다고 기록했지만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63년 6월 26일 한밤중 32세의 율리아누스 황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겨우 20개월간 제국을 통치했지만 로마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로마의 페르시아 원정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장군들은 급히 새 황제를 선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근위대장 요비아누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요비아누스는 군사적 재능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군대를 살려서 로마 영토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샤프루 2세는 이제 완전히 포위된 로마군을 상대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요비아누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마군은 식량도 바닥났고 물도 부족했으며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로마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7월 초 굴욕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로마는 니시비스를 포함한 메소포타미아의 5개 속주를 페르시아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샤프루 2세가 3번의 포위 전에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니시비스를 말입니다. 또한 로마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30년간 페르시아를 돕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 조약의 소식이 로마 제국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소조메노스는 제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니시비스의 시민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3번의 포위전을 견뎌냈는데 이제 페르시아에 넘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 서쪽으로 피난했습니다. 율리아누스의 페르시아 원정은 로마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실패 중 하나였습니다. 6만 5천 명의 대군 중 절반 가까이가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영토를 잃었고 명예를 잃었으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패배는 로마가 더 이상 페르시아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배교자 황제는 자신의 야망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로마-페르시아 관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제국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정복할 수 없었고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63년의 굴욕적인 평화 조약 이후 로마 제국은 동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요비아누스 황제는 페르시아와 맺은 조약의 치욕을 안고 364년 2월 사망했고 뒤를 이은 발렌티니아누스 1세는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동생 발렌스에게 동방을 맡겼습니다. 새로운 동방 황제 발렌스는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승리의 기세를 타고 있었고 로마는 군사적 우위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의 사건들 27건에는 당시 로마 동방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동쪽 변경은 공포에 떨었다. 페르시아는 언제든 다시 침공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어 보였다. 특히 니시비스를 잃은 것은 전략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로마의 동방 방어선은 무너졌고 페르시아군은 이제 시리아와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샤프루 2세도 즉시 추가 공격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시 율리아누스와의 전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동쪽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 특히 키다라이트 훈족이 페르시아 영토를 침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연대기 타바리 역사에는 샤프루 2세가 367년부터 370년까지 동쪽 국경에서 유목민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 두 제국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왕국이 갈등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였으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의 완충지대이자 동시에 양대 제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교두보였습니다. 5세기 아르메니아 역사가 파우스토스 비잔디우스의 아르메니아 역사에는 당시 아르메니아가 겪었던 고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64년 아르메니아의 왕 아르샤크 2세는 로마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로마와의 동맹을 선호했고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샤프루 2세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아르메니아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영향권에 있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가 아르메니아를 통해 페르시아 북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367년 샤프루 2세는 동쪽의 유목민 문제를 일단락 짓고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아르샤크 2세를 협상 명목으로 크테시폰으로 초청했습니다. 파우스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르샤크는 페르시아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귀족들의 압박으로 크테시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샤프루 2세는 아르샤크를 체포하고 망각의 성이라 불리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르샤크의 아들 파푸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페르시아는 본격적으로 아르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369년부터 371년까지 페르시아군은 아르메니아 전역을 유린했습니다. 교회들이 불탔고 도시들이 약탈당했으며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포로로 잡혀 페르시아로 끌려갔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역사가 모세스 호레나치는 이 시기를 대재앙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아르메니아를 돕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발렌스 황제는 363년 조약의 제약에 묶여 있었고 제국 내부의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 370년대 초반 발칸 반도에서 고투족의 압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소크라테스 스콜라스티쿠스는 당시 로마의 딜레마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제는 아르메니아의 비극을 알고 있었지만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는 없었다. 372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서부 지역을 점령했고 친페르시아 왕 바하람을 세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사실상 분열되었습니다. 동부는 페르시아의 직접 통제 하에 들어갔고 서부에서는 파푸가 로마의 지원을 받으며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파푸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를 오가며 양쪽에서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374년 발렌스 황제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파푸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테렌티우스가 파푸를 만찬에 초대하여 암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동맹이어야 할 로마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파우스토스는 우리는 친구도 적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파푸의 뒤를 이어 바라즈 다테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사실상 로마의 괴뢰였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제 완전히 로마와 페르시아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378년 발칸에서 일어난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군이 고투족에게 참패하고 발렌스 황제가 전사하면서 로마의 동방 정책은 더욱 수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테오도시우스 1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제국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80년대 초 그는 페르시아와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페르시아 역시 협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379년 샤프루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아르다시르 2세가 즉위했는데 새 왕은 아버지만큼 호전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페르시아는 계속되는 유목민의 침입으로 동쪽 국경 방어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야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밀려오는 훈족과 에프탈족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재무 기록을 보존한 파흘라비어 문서들에는 4세기 후반 국경 방어 비용이 급증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역시 서쪽의 로마와 평화를 유지하면서 동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84년부터 387년까지 양국 사이에 길고 복잡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로마 측에서는 외교관 스틸리코가 협상을 주도했고 페르시아 측에서는 대제상 미르르 나르세가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안티오크와 니시비스를 오가며 수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협상의 핵심 의제는 아르메니아의 미래였습니다. 로마와 페르시아 모두 아르메니아 전체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양측 다 아르메니아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분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지리적 경계는 어디로 할 것인가? 기존의 아르메니아 왕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종교적 자유는 보장할 것인가?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르메니아의 대부분을 요구했고 로마는 최소한 서부 지역과 주요 요새들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고투족 문제에, 페르시아는 유목민 문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387년 여름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387년의 아르메니아 분할 조약이라 부릅니다. 조약의 내용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국은 공식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서쪽의 약 5분의 1은 로마의 보호령이 되어 아르메니아 미노루소 아르메니아라 불렸고 동쪽의 5분의 4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아르메니아 마조르 데아르메니아로 명명되었습니다. 경계선은 대략 아라라트 산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로마는 에르제룸, 카린, 테오도시오폴리스 등 서부의 주요 도시들을 확보했고 페르시아는 드빈, 아르타샤트 등 동부의 비옥한 지역과 수도를 차지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테오도레투스의 교회사 5권에는 이 조약의 체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약은 또한 종교적 자유를 일정 부분 보장했습니다. 페르시아령 아르메니아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로마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도들을 박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종교 갈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조항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종교적 관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이 조약은 민족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제국 사이에 분할되었습니다. 모세스 호레나치는 387년을 아르메니아 왕국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백 년간 독립을 유지해온 아르메니아 왕조는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 귀족들이 고향을 떠나 로마나 페르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두 제국에게는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아르메니아 전체를 지킬 필요가 없었고 대신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부 지역과 소아시아로 가는 길목을 확보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르메니아의 대부분을 얻었고 로마와의 국경 분쟁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모두 각자의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7년 조약 이후 로마와 페르시아 국경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소규모 충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경의 아랍 부족들 사이에서 약탈과 보복이 계속되었고 때로는 국경을 넘는 습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90년대부터 420년대까지 약 30년간 두 제국 사이에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는 로마-페르시아 관계사에서 가장 긴 평화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평화는 양측의 선의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서방의 게르만족 침입으로, 페르시아는 동방의 유목민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국경지대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문화 교류가 증가했습니다. 에데사와 니시비스 같은 국경 도시들은 동서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상인들은 페르시아의 비단을 사들였고 페르시아인들은 로마의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구매했습니다. 지식인들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학자들이 페르시아의 의학과 과학 지식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반대로 페르시아의 학자들도 그리스 철학과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5세기 초 에데사의 학교와 니시비스의 학교는 이러한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387년의 아르메니아 분할 조약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민족에게는 비극이었고 언젠가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로마와 페르시아가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제국은 서로를 정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말 콘스탄티노플과 크테시폰의 통치자들은 국경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경쟁자로 보았지만 이제는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협상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창보다는 외교와 협상이, 정복보다는 공존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 두 문명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5세기가 밝아오면서 로마와 페르시아는 300년 가까이 지속된 갈등의 역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제국은 이제 서로를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아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강제한 것은 동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바로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위협이었습니다. 402년 겨울 서로마 제국의 황제 호노리우스는 밀라노에서 라벤나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서고투족의 왕 알라리크가 이탈리아 반도를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로시우스의 이교도들을 반박하는 역사에는 당시의 공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여주인이었던 로마가 이제 야만족 앞에서 떨고 있다. 408년 알라리크는 로마를 포위했고 410년 8월 24일 마침내 영원의 도시가 함락되었습니다. 로마의 약탈 소식은 지중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베들레헴에서 이 소식을 듣고 세계를 비추던 빛이 꺼졌다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아르카디우스와 그의 뒤를 이은 테오도시우스 2세는 서방의 비극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와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페르시아 역시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399년 사산조의 왕 야즈데게르드 1세가 즉위했는데 그는 즉위 초기부터 동쪽 국경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타바리의 연대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밀려오는 유목민족들의 파상 공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프탈족, 일명 백색 훈족이라 불리는 이들의 군사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에프탈족은 기원 후 4세기 말부터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초원지대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기마 전술과 복합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비잔틴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후일 그에 져서 전쟁사디 벨리스에서 에프탈족을 훈족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조직적인 종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420년대부터 페르시아와 에프탈족 사이의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바흐람 5세 42만 1438년 제위는 초기에 에프탈족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야생 당나귀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는데
실제로 그의 군사적 재능은 뛰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서사시 샤나메에는 바흐람 5세가 에프탈족과 벌인 여러 전투가 영웅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흐람의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에프탈족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동쪽 국경을 압박했고 페르시아는 막대한 군사력과 재정을 국경 방어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르시아는 서쪽의 로마와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안정적인 서쪽 국경을 유지해주는 것이 페르시아에게 유리했습니다. 421년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짧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테오도시우스 전쟁으로 불리는 이 분쟁은 페르시아 내 기독교인 박해 문제로 촉발되었습니다. 바흐람 5세가 조로아스터교 성직자들의 압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자 테오도시우스 2세가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비잔틴 연대기 작가 마르켈리누스 코메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군은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페르시아군과 교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422년 양국은 신속하게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온건했습니다. 로마는 페르시아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했고 페르시아는 제한적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이 영구 평화를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양측이 장기적 평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조약의 배경에는 공통의 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동로마의 역사가 소크라테스 스콜라스티쿠스는 그의 교회사 7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제국은 북방의 스키타이족 유목민족을 지칭이 더 큰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420년대 중반부터 훈족의 일파가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 침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로마와 페르시아 모두에게 위협이었습니다. 430년대 두 제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코카서스 지역의 방어였습니다. 코카서스 산맥과 카스피해 사이에는 다리알 협곡과 데르벤트 요새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북방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침입하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3세기부터 이 지역에 방어시설을 구축해왔습니다. 440년경 페르시아의 왕 야즈데게르드 2세 43만 8457년 제위는 데르벤트 요새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했습니다. 이란의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 건설된 성벽은 길이가 40km가 넘었고 높이는 10m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였으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야즈데게르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에 사절을 보내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이 성벽은 페르시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명 세계 전체를 야만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비잔틴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이에 동의했고 상당한 금액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프로코피우스의 건축물에 관하여 에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페르시아가 코카서스의 문을 지키는 대가로 금을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 문이 열린다면 야만족의 홍수가 양쪽 제국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로마-페르시아 관계사에서 전례 없는 협력 체제였습니다. 450년대 에프탈족의 압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조직화된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프탈족은 박트리아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장악하고 소그디아나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의 왕 아크쉰바르는 강력한 군주였으며 페르시아의 조공을 요구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페로즈 45만 9484년 제위는 에프탈족에 대항하여 여러 차례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484년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페로즈는 대군을 이끌고 에프탈족을 공격했다가 매복에 걸려 전멸당했습니다. 왕 자신도 전사했고 페르시아의 정예부대가 전멸했습니다. 타바리의 연대기는 이 패배를 사산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참패 이후 페르시아는 에프탈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국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공격했다면 사산조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페르시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화를 도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황제 제노 47만 4491년 제위는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에프탈족이 직접 로마 국경까지 밀고 내려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로마의 방파제였던 것입니다. 비잔틴의 외교 문서들은 이 시기 로마가 페르시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교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488년 페르시아의 새 왕 카바드 1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페로즈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치욕을 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로마와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부 개혁에 집중했고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48만 8531년 로마-페르시아 국경은 대체로 평온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두 제국의 국경지대에서는 놀라운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데사와 니시비스의 학교들은 그리스 철학과 과학, 페르시아 의학과 천문학이 만나는 지적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학자들이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저작들을 시리아어로 번역했고 이는 나중에 아랍어로 재번역되어 이슬람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의학 지식도 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곤데 샤프루의 의학학교에서 발전된 진단 기술과 약초 지식이 비잔틴 의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건축 기술은 페르시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문명은 전쟁을 멈춘 동안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5세기의 평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는 여전히 소규모 충돌이 있었고 종교적 긴장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2년에는 다시 전쟁이 발발하여 아미다가 페르시아에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들도 이전 시대의 전면전과는 달랐습니다. 양측 모두 전쟁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려 했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조부모 세대는 로마와 페르시아를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숙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제국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위협이라는 외부 압력이 오랜 적들을 협력자로 만든 것입니다. 5세기 말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위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로마 병사들은 더 이상 페르시아만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 너머 초원에서 밀려오는 유목민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르벤트 요새를 지키는 페르시아 전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단순히 페르시아의 국경이 아니라 문명 세계 전체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300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로마와 페르시아는 마침내 공존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멸종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아야 할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역설적이게도 두 제국을 위협하는 더 큰 적의 출현으로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 진보합니다. 증오가 지배하던 곳에 협력이 싹트고 파괴의 욕망이 공존의 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